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그 유통 컨퍼런스를 거의 매해 오는 것 같아요. 특히 한 코로나 이후에 2, 3년 동안 최소 1년에 한 번, 많으면 1년에 한 2번 정도 계속 와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주로 드렸던 말씀은 이커머스 얘기가 한 8, 90%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커머스는 이커머스인데 처음으로 제가 물류에 대한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상공회의소에 유통 물류 협회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왜 갑자기 왜 물류하고 유통을 항상 섞어서 얘기를 했나를 항상 고민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같이 있어야 될 이유를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넓게 보면 유통이지만 좁게 보면 유통 내에서의 어떤 물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소위 얘기하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혁신 내지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유통을 잘 아시고 물류를 잘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했을 때 집에 마지막 1km, 마지막 500m에 어떤 형태로 우리 집까지 들어올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물류 비용에서 저희가 이제 물건을 하나 주문을 했을 때 들어가는 온라인 커머스의 전체 비용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코스트예요. 그래서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코스트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통사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점점 또 다른 하나의 이 경쟁의 국면 내지는 혁신의 국면으로 이쪽에요?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네, 여기 됐나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 포디움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섹션을 2개로 나눌 텐데 이게 이제 디지털 얘기도 있다 보니까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차원에서 어떤 디지털 혁신 얘기는 제가 한 5분 내외로 말씀을 드릴 거고 더 재밌는 거는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전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사실 제가 여러 강연을 하면서 많이 보여줬던 장표들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별로 새로운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커머스 페네트레이션으로 보면 전 세계 1등이고요. 특히 모바일 커머스를 보면은 월등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거를 만들어준 거는 사실은 코로나가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거고 더 무서운 거는 저희 예측에 따르면 2025년이 넘어가면 아마 이커머스가 오프라인 리테일을 앞지르는 전체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한 25년까지의 유통에서의 온라인 성장을 보면 한 12%, 오프라인은 마이너스 4% 정도의 역성장이 예상된다. 이건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저희가 특히 이 이커머스를 물동량으로 한번 환산을 좀 해봤습니다. 한 번도 물동량으로 환산을 안 해봤는데 2021년 기준으로 저희가 물동량 배달의 건수로 따지면 한 50억 건이 우리나라가 1년에 처리하는 물동량의 숫자고요. 그중에 소위 얘기하는 B2C, 이커머스와 관련되어 있는 물동량을 저희가 한 40억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40억 건으로 성장을 하는데 혁혁한 기여를 한 거는 이커머스의 성장이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2019년부터 2020년, 21년까지 한 30%씩 물동량이 컸습니다.
그래서 택배사 입장에서는 뭐 그야말로 물류 전쟁이라는 게 뭐 글로벌의 물류가 아니고 국내에 이제 택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을 넘어서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요. 근데 이제 질문은 그러면 앞으로도 성장할 거냐? 앞에 이커머스 때문에 성장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앞에 제가 이제 이커머스의 성장을 12%라고 봤는데 이 물동량의 성장은 15%입니다. 왜 이커머스보다 물동량의 성장이 많냐? 이건 사실 유통사 입장에서는 배드 뉴스인데 유통사들 입장에서 이커머스가 손익이 안 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코스트, 뭐 처리 비용 이런 것도 있지만 고객들이 점포에서 와서 한 번 사는 물동량, 그걸 저희가 이제 객단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객단가 대비해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객단가가 사실은 동일하거나 많아야지만 이커머스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까지 점포에 와서 내가 평균적으로 이마트에 가면 한 7, 8만 원을 썼다면 이마트 쓱닷컴에 들어가서 쓰는 돈은 7, 8만 원이 안 돼요. 근데 더 안 좋은 뉴스는 그 물 한 번 주문할 때의 주문 단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양으로 자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은 커머스 시장, 이커머스 성장보다 더 앞질러서 성장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이커머스가 돈을 벌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소위 얘기하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코스트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리 물동량은 이커머스 시장의 12%보다 더 빠른 15%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BCG가 예측하는 이 숫자가 맞는 거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례로 저희가 2016년에 국내 B2C 물동량을 예측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한번 그 자료를 열어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20년에 물동량을 30억 건으로 예측했습니다. 한 10%씩 성장한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았죠. 그렇게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그리고 저희가 예측한 것 중에는 모바일 쇼핑이 보편화되면 소량씩 자주 구매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저희가 물동량을 30억 건으로 봤는데 실제 2020년에 B2C 물동량은 35억 건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더 빨리 증대한 효과가 있지만 저희의 예측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의 예측치 15% 성장은 굉장히 라이클리한 시나리오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고민스러운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죄송합니다. 이 물동량이 50억 건에서 보시면은 2027년이 되면은 한 70억 건까지 B2C 물동량이 늘어날 텐데 저 배송의 형태가 오늘날과 똑같을 것이냐가 사실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혁신의 핵심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빠른 배송,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형태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저 형태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가 저희가 이제 궁금한 부분입니다. 근데 잠깐 저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저희가 이제 이커머스를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한 세 가지 형태의 시장이 있다. 저희가 이제 BCG가 항상 주구장창 주장하는 부분이 이커머스 시장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고 커머디티 시장, 그리고 그로서리 시장, 버티컬 시장 이 세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시장에서의 키 석세스 팩터와 위너가 다를 것이다. 이게 이제 주구장창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 세 가지 시장의 진화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이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디티의 시장, 그로서리의 시장, 버티컬 시장이 다 다른 형태로 좀 진화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커머디티 시장의 강자는 소위 얘기하는 쿠팡, 아마존으로 대별되는 이런 업체들인데 이 시장에 소위 얘기하는 내가 계획해서 구매하는 시장과 그 다음에 당장 필요한 것을
채우는 필린의 시장, 요 오케이전으로 저희가 나눠진다. 그러면서 소위 얘기하는 배민상회를 중심으로 한 퀵커머스가 여기 이 시장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오프라인 기간으로 보면은 편의점의 오케이전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 두 개 시장 모두 다 배송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로켓 배송, 뭐 당일 배송 내지는 15분 배송이 전부 이 커머디티 시장에서 중심이 돼서 나타난 거고요. 그다음에 그로서리 시장, 소위 얘기하는 쓱닷컴이나 홈플러스나 롯데가 마트에서 주로 장보기 오케이전을 가지고 먹는 시장도 시장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일부의 코모디티한 그로서리, 예를 들면 두부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거는 쿠팡이 먹는 시장이 될 것이고 극신선의 시장, 소위 얘기하는 야채, 과일, 정육 이런 시장은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초신선의 시장, 이 시장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에서 당장 담아놓은 뭐 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산물을 그날 오후에 갖다 주는 그런 초신선의 특화 시장 이런 식으로 나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초신선의 특화 시장은 오늘 아침에 통영에서 잡은 굴을 그날 점심때 내지는 저녁 때 우리 집에 테이블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배송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버티칼에서는 그렇지 않냐? 버티칼도 저희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에는 명품도 내가 주문을 했을 때 빨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얘기하는 언박싱을 하면서 고객들이 느끼는 그 즐거움, 박스를 열 때 그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배송해서 제대로 서비스 퀄리티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 많은 부분들이 물론 머천다이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의 고객의 전이도 중요하지만 배송에서의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통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내지는 코스트 중심으로 봤던 차별화에 그렇게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지 않았던 이 배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무기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이길 배송, 뭐 주문하고 난 다음에 하루 내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틀 내에 받던 이런 배송이라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당일 배송, 내지는 새벽 배송, 퀵 배송, 뭐 드론 배송, 뭐 한도 끝도 없이 지금 배송의 새로운 포맷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배송으로 형태로 갈 것이냐, 간다면 중요한 거는 누가 이 시장을 먹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 갈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희 BCG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스피드 관점에서 빠른 배송 내지는 차별화된 배송 시장이 올 것이다. 이건 뭐 BCG의 예측이에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이 배송, 특히 빠른 배송을 하기에는 최적의 국가입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뭐 저 북쪽에 있는 강원도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부산까지가 4-5시간 내에 돌파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집약적으로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 박스 안에 층 하나를 건너면 뭐 엘리베이터로 따지면 0.01초 안에 여러 집에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러한 지정학적 구조, 그다음에 주택 구조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놓고 보면 배송이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빠른 배송으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나라예요. 뭐 우리나라가 지금은 주문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을 얘기하는데 여전히 미국 같은 나라는 3, 4일을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얘기도 3, 4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소위 얘기하는 새벽 배송 내지는 당일 배송, 퀵 배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남짓입니다. 뭐 생각보다는 큰 숫자예요.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예측에 의하면 이게 21%로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1, 2일 배송이 당일 배송, 새벽 배송으로 한 50% 이상 시장이 갈 가능성이 저희는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드 뉴스죠. 뭐 지금도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통사들이 그냥 마이너스를 보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스탠다드가 되고 이게 고객들의 익스펙테이션이 되는 순간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코스트는 어떻게 할 거고 거기 안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50%라고 넘을 것이다라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비시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슷한 예측을 저희가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B2C 물동량을 예측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까지 저희가 30억 건수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 시장은 그보다 더 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6년에 소위 얘기하는 이길 배송, 하루에서 이틀까지 가는 그 배송이 그 당시만 해도 시장이 2%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게 시장의 메이저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3, 4일 배송을 얘기하면은 그건 배송의 스탠다드가 아니죠. 모든 택배사나 모든 이커머스 사업자는 최소 이틀, 뭐 많이 밀렸을 때 3일을 얘기하지 적어도 1, 2일 내에는 이길 배송을 얘기하는 이길 배송이 그냥 놈이 되는 그런 시장이 불과 5, 6년 만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고객이라는 거는 뭐 고객이 이걸 막 푸시해서라기보다는 고객의 익스펙테이션을 한편으로는 공급자가 지속적으로 푸시한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빠른 배송이나 내지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혁신은 저희는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놀라운 일은 저희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거의 8, 90%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얘기하는 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는 우리 기준으로는 이 길이에요. 당일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3, 4일짜리를 이 길 정도까지는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이 많은 회사들의 이 고민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전쟁에는 3파전이 예상이 됩니다. 3파전이. 자, 3파전은 뭐냐? 당연히 아마존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시장을 푸시하고 있고 뭐 아마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풀필먼트와 딜리버리를 갖다 놓고 자기네 굉장히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매임하는 거 외에 셀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밸류 프로포지션으로 얘기를 해왔고 그쪽과 관련된 투자와 내지는 역량을 엄청나게 고도화시킨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은 하나의 중요한 라스트 마일의 위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월마트 같은 오프라인에 점포를 많이 깔고 있는 업체들도 야 이제 오프라인에 고객도 안 오는데 이거를 나의 풀필먼트 센터 내지는 다크스토어 내지는 배송의 전진기지로 써야겠다 뭐 생각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소싱하는 물량뿐만이 아니고 지금 월마트닷컴에 들어와 있는 셀러를 중심으로 해서 셀러한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자, 아마존도 자기 셀러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월마트도 이 서비스를 자기한테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셀러를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 택배사들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UPS, 페덱스 이런 회사들이에요. 셀러들이 나를 통해서 택배 배송을 했는데 이제 이 고객들이 아마존으로 들어가고 월마트로 들어가면 내 시장을 죽겠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B2C 물량 40억 건 중에 25%는 자가 물량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유통사가 자기네 물량을 해결하고 있고요. 75%는 택배사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셀러를 통해서. 이 75%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물류업체, 택배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내 시장이 뺏기겠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저희는 3파전이다. 지금 봐서는. 일단 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 그리고 오프라인에 굉장히 많은 점포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뭐 이 길이 됐던 3, 4일의 배송을 담당해주던 수많은 택배사들이 나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 3파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 라스마일에 대한 니드가 크냐? 미국에서도 어마무시하게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2022년 현재 타겟, 월마트, 베스트바이의 온라인 커머스에서 세임데이 딜리버리 내지는 점포나 내가 원하는 곳에서 픽업할 수 있는 픽업 딜리버리 형태가 어마무시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동일하게 고객들이 빨리 받고 싶고 잘 받고 싶은 니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이거를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아마존은 이 시장을 한편으로는 키워왔지만 더 적극적으로 전진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한 230개의 딜리버리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1,500개 정도까지 늘려서 세임데이 딜리버리를 미국 국민의 한 85%까지는 자기가 충족시키겠다라는 어마무시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페덱스, UPS 같은 데도 앞으로 10년 동안 UPS 같은 경우에는 무려 39조 원 정도를 한 40조 이상 내가 투자해서 저 시장을 먹겠다. 이건 방어를 안 하면 자기네들이 죽기 때문에 이런 한편으로는 투자의 머니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슬리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자꾸 상공회의소는 유통협회가 아니고 유통물류협회라고 했을까? 근데 아마 이런 성견지명이 있으셨는지 이제 유통과 물류가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동일 산업 내에서의 본격적인 경쟁이 벌어졌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죠. 미국 얘기하기 전에 월마트. 자, 월마트도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오프라인에 고객들은 점점 떨어지고 온라인에서 내가 아마존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배송에서만 내가 타 온라인 사업자보다는 좀 차별화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월마트닷컴에 들어와 있는 3PL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풀필먼트 서비스, 즉 내 점포에 물건 재고를 가지고 있고 그 재고를 가지고 피킹, 패킹을 통해서 아마존닷컴의 물류망을 통해서 라스트마일 딜리버리까지를 해내겠다. 그래서 2데이 딜리버리에서 궁극적으로는 2아워 딜리버리까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코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노하우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응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켓 셀러를 대신 당연히 내가 직배송, 내가 가지고 있는 직매입한 물량뿐만이 아니고 셀러를 통해서 아마존의 물류창고나 아마존의 다크스토어로 물건을 넣어주면 물론 그 물건을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SKU를 얼마큼 넣어라라는 소위 얘기하는 재고에 대한 예측까지도 아마존이 제공을 할 거고 그 예측에 따라서 셀러가 이들이 원하는 곳에 각각의 물건을 넣어주기만 하면 그거를 통해서 자체 트럭도 있겠지만 클라우드 소싱을 한 트럭들 내지는 즉시 배송하는 업체를 통해서 고객까지 딜리버하겠다라는 것이 아마존의 방침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저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지금 미국의 현상이라면 우리나라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상황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전쟁은 저희는 한 4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로는 쿠팡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월마트의 한국 버전인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 같은 회사도 여기에 맞서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UPS, 페덱스에 해당하는 대한통운을 포함한 기존에 있는 물류사들도 움직이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라스마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체 물동량의 저희가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025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중에 한 40%, 많이 보면 한 50%까지가 이 새로운 라스마일, 빠른 배송 내지는 다른 형태의 배송으로 넘어갈 텐데 그럼 이 시장을 누가 먹을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투자와 그리고 역량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위너가 되기는 저희는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각 회사의 현재를 보면 뭐 제가 쿠팡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쿠팡이 미국에서 IPO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물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필멘트 센터, 그 다음에 이 물류 허브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한 10개 정도를 더 짓겠다. 메가 허브를. 그리고 지금은 이들이 로켓 배송을 서울과 경기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남쪽까지 전국망을 다 커버하겠다. 조만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쿠팡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초반만 하더라도 그 쿠팡이 이 배송하시는 분들을 전부 내재화하고 이런 택배사를 안 쓰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 이해를 저 자신도 못했어요. 그래서 쿠팡이 연간 한 5천억씩 손해를 보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물류를 내재화하고 내지는 배송기사를 내재화함으로써 그로 인한 적자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왜 쿠팡은 저런 미친 짓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쿠팡은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맨 처음에 그 물류나 이런 배송을 내재화한 데는 라스마일 딜리버리의 서비스 퀄리티가 궁극적으로는 이코머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거다라고 이들은 간파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거를 내가 라스마일까지 딜리버를 하고 그 배송의 시간을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로켓 배송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디지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들은 꽤 이른 시점에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나 디지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라스마일 딜리버리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의 끝판왕은 쿠팡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쿠팡을 저희가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자기네들의 자가 물류, 직매인 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빠른 배송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은 명확히 자기네들의 3PL에 들어와 있는 셀러한테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이버의 전략은 뭐냐? 네이버는 네이버스럽습니다. 네이버는 철저하게 플랫폼이라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를 투자하거나 자기가 돈을 들여서 에셋을 갖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지금은 얼라이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고 뭐 소위 불러지는, 그래서 빠른 배송, 생필품은 대한통운, 신선의 배송은 이마트, 뭐 가구나 대형은 뭐 예를 들면은 브랜드나 패션에서는 어떤 회사,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지분 투자 내지는 크로스 투자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냥 얼라이언스 형태를 함으로써 적어도 내가 미래의 이 배송에서의 나의 컨트롤러빌리티를 높이겠다. 왜?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의 셀러를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네이버에서 고객이 물건을 주문했을 때 대고객의 서비스도 있지만 뒤에는 셀러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중국의 지금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전략의 복제판 내지는 라이트 버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이 물류 플랫폼 차이나오가 중국 내 이커머스 물량의 70%가 차이나오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사들의 물량의 50%도 차이나오에서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먹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차이나오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차이나오는 그냥 데이터와 플랫폼 회사입니다. 자산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차이나오에는 말씀드렸던 커머스 회사, 뭐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외부의 커머스 회사도 다 들어가 있고
물류창고 회사, 물류회사, 우리로 따지면 뭐 대한통운, 롯데택배 이런데, 그 다음에 유통회사, 그 다음에 뭐 화물을 가지고 있는 택배 기사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차이나오의 물류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은, 물론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이 지역에 이런 제품은 이길 배송이 맞는지, 당일 배송이 되는지, 새벽 배송이 되는지의 조합도 지역과 카테고리를 가지고 얘네들의 초이스를 다 줍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초이스를 하게 되면 이 차이나오에 들어가 있는 자기 물류창고 아닙니다. 그냥 물류의 파트너사가 들어가 있는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완전 100% 자동 피킹을 해서 그때 그 당시에 어베일러블한 택배 기사를 클라우드 소싱해서 고객까지 갖다 주는, 뒤에서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지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 전체 택배비의 한 0.3%에서 0.5% 정도의 수수료만 먹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는 이들이 봤을 때 저쪽에 고객들이 되게 많은데 물류창고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들여서 투자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류를 통한 이커머스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는 여기 안에는 어떤 고객이 무슨 물건을 언제 주문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을 넘어선 물류의 정보를 그 위에 갖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네이버도 이런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게 뭐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네이버하고 쿠팡이 물류를 가지고 싸우는 이유는 뭘로 봐야 되는 거냐? 이거는 작년에 제가 이제 넥스트 커머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 커머스의 전쟁이 지금까지는 고객의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고객이 원하는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그게 고객을 넘어서서 셀러의 전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네이버는 원래부터 셀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였고, 쿠팡은 사실은 직매입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직매입을 중심으로 해서는 물건의 SKU, 물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도 직매입에서 3PL로 넘어갔고, 아까 그 3자 셀러로 넘어갔고, 쿠팡도 적극적으로 지금 셀러를 확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하고 열어야죠. 난 네이버에도 팔고 11번가에도 팔고 그다음에 쿠팡에도 팔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네이버나 쿠팡 입장에서는 좋은 셀러는 나한테만 팔면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고객도 중요하지만 똘똘한 셀러한테, 야, 너 네이버 가지 마, 너 쿠팡 가지 마, 11번 가지 말고 나랑만 하면 내가 너한테 모든 서비스를 다 가줄게. 물건 잘 파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셀러를 위한 소위 얘기하는 밸류 프로포지션이 너무나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셀러를 위해서 너 물건 만드는데 이런 OEM한테 가서 물건 떼어다 오면 되게 좋을 거야. 이런 것도 추천해 주고요. 멀천다이징. 야, 너 내가 팔림새를 보니까 이런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더 중요한 건 풀필먼트 서비스. 야, 어떤 물건이 어느 정도의 재고가 필요해. 마케팅 솔루션. 이런 것들을 강화합니다. 이것의 끝단왕은 아시는 것처럼 샤피파이예요. 샤피파이. 그래서 네이버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고객 전쟁이 아니고 이 셀러를 잡아야 되는데, 셀러를 잡기 위한 용도로도 물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많은 셀러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게 굉장한 페인 포인트예요. 내가 언제 얼만큼 물건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재고를 집안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물건 보내주고 난 다음에 반품을 받기 위해서 전화 받아야 되고, 이 수많은 페인 포인트가 있는데 아마존, 쿠팡, 네이버 모두 다 그 모든 페인 포인트를 다 없애주겠다. 넌 나한테 들어오면 나의 시스템과 나의 솔루션으로 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 셀러 전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온라인은 그냥 온라인 셀러를 갖다 놓고 내가 플랫폼만 했다면, 소위 얘기하는 지금까지의 모델은 이 모델입니다. 채널과 고객 관리 정도를 해주는 게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셀러를 위해서 이 모든
소싱, 제조, 마케팅, 머천다이징, SCM까지를 다 해주는, 이게 저희가 바라보는 넥스트 커머스의 플랫폼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모두 다 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나 쿠팡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과연 오프라인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앞에 제가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고민을 시작을 했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이해를 과연 오프라인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존의 온라인의 오프라인의 내지는 유통의 강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준비가 될 수 있는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물론 어나운스 했죠. 나 점포를 많이 쓰겠다. 근데 이건 점포만 가지고 유통의 이 물류의 거점만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풀필먼트 서비스가 들어가야 돼요. 자,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려면 모든 셀러들의 SKU 정보를 갖다 놓고 어떤 물건이 어느 정도의 수요가 나오겠구나라는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거점에 어느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픽업하고 패킹해서 결과적으로는 배달해 줄 수 있는 이 구조가 없으면 사실 이거는 그냥 땅 따먹기 내지는 에세이 인베스트먼트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본질은 이 뒷단에 있는 결과적으로 대고객향의 서비스도 있지만 뒤에 보여지는 셀러에 대한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동량 늘어납니다. 커머스 시장보다 더 빨리 늘어나요. 참 힘든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는, 그런데 이게 이제 실 라스트 마일로 가게 되면은 그 전쟁은 더 이상 유통사의 전쟁이 아니다. 물류업체와 유통사 간의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두 회사 모두 한계가 있어요. 일단 물류회사의 한계는 명확하죠. 이게 그러니까 SKU별 팔림새를 이해하고 내가 디맨드를 예측하고 재고를 갖고 있고 하는 이 풀필먼트 서비스는 사실은 물류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택배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유통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신 라스마일을 가기 위해서는 그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안 하자니 지금 있는 75%의 시장이 줄어들 것 같고, 하자니 이 역량을 내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UPS, 페덱스 같은 회사가 수십 조를 들여서 이 역량을 갖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거는 사실은 이건 자기네 본원적인 역량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셀러 입장에서 한 회사에 종속이 된다라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마존한테 나의 모든 팔림새를 넣는 건 중요하지만 아마존한테만 들어가고 월마트는 안 들어갈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셀러의 종속이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양쪽의 경쟁에서 누가 위너가 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모두가 위너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에 있는 많은 물류사 중에 저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한두 회사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저는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전쟁의 뒷단에 있는 거는 사실은 디지털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오프라인의 이 할인점에서 취급하는 물건의 개수가 한 2만 개 SKU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아마존이나 내지는 쿠팡 같은 회사가 셀러까지를 합치게 되면 몇백만의 SKU를 사실은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셀러가 알아서 자기가 물건 떨어지면 갖다가 채우고 고객한테 갖다 줬겠지만, 이거를 내가 인하우스를 한다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디지털 역량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회사건 아니면은 기존의 유통사건, 이 모든 역량은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관리, 풀필먼트, 간선, 라스마일 모든 부분까지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의 모습은 뭐 제가 그냥 참고로 하나 넣었는데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통해서 풀필먼트 입고해야 되고 그 입고를 갖다 놓고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선은 어디다 태울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결품이 나면 어디서부터 결품을 띄울 건지 이 모든 부분이 다 디지털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냥 랩업을 해야겠네요. 정리해 드리면 네 가지입니다. 일단 이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이 늘어남과 동시에 물동량이 시장보다 빨리 클 것이다. 근데 지금처럼 이 배송의 방식이 이길 배송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새벽 배송, 당일 배송, 퀵 배송 등등등등 더 많아지겠죠. 이게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한 3에서 5년 내에는 이게 어떠면 디폴트의 배송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라스트 마일의 어떤 배송을 누가 먹을 것이냐? 대부분의 경우에 3파전을 예상합니다. 기존의 온라인의 유통사 내지는 플랫폼 회사, 오프라인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물류회사.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히 온라인 플랫폼 회사 입장에서는 셀러의 밸류 프로포지션에서 이거를 빼놓고 가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존 물류사 입장에서는 시장이 날아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생존의 문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모든 회사가 이 신라스마일 딜리버리의 역량을 갖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많이 뭐 풀필멘터 센터 짓고 많은 캐펙스에 대한 투자 때문이 아니고 디지털 때문입니다. 이거는 디지털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흉내가 되게 되면은 아마 비용만 올라가고 효율은 보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